가봅시다. 독서롱부터 핍시다. 보시죠. 독자가요, 글에서 읽은 단어의 의미를 확정하지 못하면요, 글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당연해. 별개의 단어들이 서로 발음이 같고 의미가 다르면 뭐라 부르고? 동음이여 같은 음에 서로 다른 뜻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별개의 단어들이 서로 표기가 같고 의미가 다르면 동형이열에 같은 형태의 서로 다른 뜻이다, 이런 얘기지. 너네 살면서 동형이열이라는 걸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없어요. 물론 전 들어봤죠. 근데 너네가 현장에서 이걸 들어봤겠냐고. 들어봤을 리가 없잖아. 안 그래?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발음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니 지금? 표기하는 거지. 그래서 독서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언어와 매체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뭐게? 언어와 매체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소통하는 데 필요한 발음 같은 거를 묻잖아. 너네 음절 끝소리 규칙 이 정도는 다 해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건 뭐야? 텍스트만 보니까 표기하는 거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걸 가봐. 동형이어는요, 여러 의미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독자가 글을 읽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따라서 독자가 동형이어를 읽고 떠올린 여러 문장 중에서 봐봐, 문장이나 문맥에 맞게 어울리는 것으로 의미를 확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이 말은 뭐겠어? 어휘만 딱 보고 그 단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장들을 통해서 그 어휘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가를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지. 되니? 그리고 보세요. 단어 중에는요, 다른 단어들보다 자주 쓰이는 고빈도 단어, 뭐겠어? 모풀고자의 빈도 얘기하는 거겠지.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동형이어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언어 생활에서 표기가 같은 단어들끼리 사용 빈도를 비교해 보면 그 중에 다른 단어들보다 사용 빈도가 높은 고빈도 단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래. 잘 봐. 표기가 같은 단어들끼리예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어 얘기하는 거지 지금. 동형의 뜻이 다른 단어들이 있는데 사용 빈도를 비교해 보면 그 중에는요, 다른 단어들보다 사용 빈도가 높은 경우가 많대. 이 말은 봐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 아니겠어? 배 다 똑같죠? 뜻이 뭐였어? 먹는 배, 그 다음에 이 배, 그 다음에 뭐 sheep, 그게 그 복이래. 3번에 나와 있는 복이랑 똑같은 거 아니니? 맞아? 그럼 이런 것들도 뭐에 따라 다르다, 빈도에 따라 다르다, 이런 얘기지. 자주 쓰이는 게 있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또 한 가지 있으면 이것도 있지. 몇 배 할 때 그 배도 있지. 안 그래? 배수 할 때 그 배도 있잖아. 무튼 독자가 동형이어를 읽으면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를 떠올릴 가능성이 높고요, 의미 확정을 위해 그것이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지부터 확인한대. 잘 봐.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만약 아까 배 했을 때 내가 먹는 배라고 생각했어. 왜? 그게 어떻게 되니까? 많이 쓰이니까. 맞아? 그런데 문맥상으로 살펴보니 먹는 배가 아니라 sheep일 수도 있고 또 뭐일 수도 있고 stomach일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런 식으로 여러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문장이나 문맥에 맞춰서 이게 적절한 의미인가를 판단한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독자가 떠올린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가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겠지. 그게 지금 보기에서 나오는 3번의 보기에서 나오는 얘기지. 이때 독자는 그 동형이어 중에서 다른 단어를 떠올린 후 그 단어의 의미가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지 확인한다. 즉 내가 먹는 배가 아니었다면, 페어가 아니었다면은 sheep이냐 스토맥이냐 이런 걸로 판단하겠다, 이 얘기지. 가능하시겠죠? 전혀 문제 없어. 여기까지. 독자는 동형이어의 의미가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지 확인할 때 제약성을 고려한다. 무슨 뜻이니? 제한이 있는가를 판단한다, 이런 얘기죠. 행동에 제약이 있다, 무슨 얘기야?
행동하는데 부자연스럽다. 뭔가 못하게끔 막는다 이런 얘기지. 핸드폰 그만 봐. 뭐하노? 장난해? 성 나가게 만들지 마. 문장이나 문맥의 제약성이 강하면 단어들의 의미적 연결이나 문장이 나타나는 상황 등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뭐 된대요? 한정된대요. 잘 봐. 제약한다는 얘기는 제한을 한다는 얘기지. 그게 강해버리면 내가 어떤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문맥상에서 뭔가를 파악할 거 아니야. 맞아? 그랬을 때 해석이 뭐 한대? 딱 범위가 뭐 된다? 정해져 버린다 이런 얘기겠지. 맞니? 예시 나오죠? 잡아보시면 돼. 그가 사과를 깎았다라는 문장은 제약성이 강하대요. 무슨 얘기야? 한계가 제한할 수 있는 성질이 있다 이런 얘기지. 왜 그럼 이게 제약성이 높은데? 그거 한번 판단해봐. 왜 이게 제약성이 높은데요? 깎았다에 뭐가 있어? 머리를 뭐하다? 깎다. 그 다음에 가격을 뭐하다? 깎다. 그 다음에 또 뭐 있니? 껍질을 뭐하다? 깎다. 사과 깎다 할 때 그 깎다 있잖아? 3가지 정도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일로 와보면은 머리를 깎다 있을 거고, 두 번째 가격을 깎다 있을 거고, 세 번째 껍질을 등을 깎다가 있겠지. 과육 등을 깎다 할 때 그 깎다가 있겠죠. 근데 이것 중에서 우리가 바로 그냥 사과를 깎았다를 보자마자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떠올라 안 떠올라? 안 떠올라요. 그냥 바로 뭘로 확정이야? 껍질 등을 깎는 걸로 확정이 돼버리지. 이유는 제약성이 뭐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이때 사과는 과일이라는 의미로 한정이 된대. 그에 비해 그가 형에게 사과를 받았다라는 문장은 제약성이 약해요. 잘 봐. 여기에서의 사과는 또 어때? 2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지. 뭐가 있니? 애플, 그쵸? 애플이 있고 먹는 사과 있을 거고요. 애플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영어로 쓰면 apologize가 있겠지. apologize가 있겠죠. 요렇게 2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지. 그런데 이거를 딱 보면은 사과를 받았다? 이게 형이 나한테 사과해서 내가 알았어 받아줄게 이거인지, 아니면은 사과라는 과일을 나한테 준 건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이거 먹어서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뭐 해야 돼? 문맥으로 이걸 살펴야겠지. 됐니? 내지는 사이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죠. 정중한 사과 해버리면 딱 뭘로 확정이야? apologize로 확정돼 버리겠지. 그럼 얘는 제약성이 되게 센 거겠죠? 그런데 얘는 제약성이 약해. 사과는 과일과 용서를 비는 행위라는 2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이렇듯 독자는 동형이어가 쓰인 문장의 제약성이 강할 때는 동형이어의 의미를 쉽게 확정지어. 당연하지. 제약성이 약할 때는요, 의미 확정을 유보한다. 무슨 뜻이니? 유보하다. 보류하다. 그쵸? 결정, 보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다른 문장들을 읽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통해 여러 문장과 문맥을 통해 추가적으로 알아가는 거지. 여러 문장이 의미적으로 연결되면 문맥이 형성되기 때문에 독자는 문맥의 제약성을 고려해서 동형이어의 의미를 확정합니다. 그러면 문맥을 통해 무엇인가를 읽는다라는 얘기는 그 단어들이 모여서 뭐가 되고 문장이 되고, 그 문장들이 모여서 뭐가 되고 글이 된다. 문단이 되고, 그 문단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글이 되는. 이거 기본 아니니? 기본이잖아. 단어나 어휘가 모여. 이런 여러 개들이 모여요. 그래서 뭐가 되고? 문장이 되고, 문장들이 여러 개 모여서 문단이 되고, 문단들이 열어서 뭐가 되는? 글이 되는. 요 흐름. 이게 독서의 기본이잖아. 맞니? 그럼 봐봐. 끝났죠? 그거 뭐예요? 슈악! 몇 번? 4번. 이거 틀리면 진짜 사커킥이야. 왜 이거는 답이 안 되는데요? 1번부터 가보자. 그냥 여러 문장이 의미적으로 연결되면 문맥이 형성돼. 당연하지. 단어의 의미가 확정되지 않으면 글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뭐해? 계속 뭐 하는 거야? 문맥으로 살펴보는 거지. 3번. 동형이어는 표기가 같고, 표기 중요하다. 표기가 같고 의미가 달라요. 선생님,
그럴 리도 없겠지만은 독서로에서 니들을 왜 변별하겠어. 동형이어는 발음이 같고 의미가 다른. 그럴 리 없다. 그럴 리 없다잉. 4번. 동형이어는 표기가 같은 것들끼리 대체로 비슷하지 않죠? 빈도가 어때? 서로 다르다. 그래서 고빈도가 있는 거겠지. 동형이어가 쓰인 문장의 제약성에 따라 확정이 어려운 정도가 달라져요. 제약성이 높으면 확정이가 쉽고, 제약성이 낮으면 의미 확정이가 어렵고. 문제 없죠? 그럼 답은 4번으로 딱 되겠지. 아이고, 습관적으로 절로 가네. 2번 봐볼까? 요 문장, 이거 좀 잘 보셔야겠죠. 1번이랑 2번이랑 3번을 틀릴 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오답선지로 찍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해, 틀린 사람 중에.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 것으로 의미를 확정해야 된대요. 그렇단 얘기는, 단순히 한 문장만 보면 알 수가 없고 여러 개를 통해서 의미를 확정한다, 이런 얘기지. 그럼 4번 봐봐. 제약성이 강한 문맥이야. 잘 보세요. 제약성이 강해. 그럼 이 말은 뭐니? 제약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의미가 여러 개야, 아니면 하나로 픽스야? 하나로 픽스죠. 동형이어 중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로 문장을 다양하게 해석하겠니? 그럴 리가 없다고. 제약성이 강한데 어떻게 다양하게 써? 안 그래? 5번. 고빈도 단어의 의미가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면 같은 단어 중에서 적절한 의미를 찾아낸다. 그쵸? 그래서 배, 그 다음에 아까 사과 이런 것들도 다 거기 들어간 거겠지. 그럼 답이 5번이 되시겠죠. 됐죠? 이거지. 적용창의적 사고를 묻죠. 영수가 길을 가다가 배를 봤어요. 그럼 이것만 딱 놓고 보면은 몰라. 사람의 벤지 아니면은 스토맥인지 쉽인지 페어인지 알 수가 없다고. 이해되니? 그는 아버지가 예전부터 배를 참 좋아하셨다는 것을 떠올렸대. 몇 개 사서요. 그 여기도 참 좋아하셨다. 그럼 사람 배는 일단 아닌 것 같아. 약간 일륜적으로 난 사람 배가 좋아해 이럴 리는 없잖아? 그럼 두 개로 좁혀지겠죠. 타고 다니는 배냐 먹는 배냐. 근데 뒤에 뭐라 나와? 몇 개 사서. 그럼 이제 확정되네요. 뭘로 확정돼? 먹는 배. 선생님, 타고 다니는 배도 개 아닌가요? 뒤질래? 척이지, 척. 그거는 배 한 척, 배 두 척 이런 거지. 설령 모른다 쳐. 너희들의 어휘력이 매우 빈곤하니까 척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여기까지 왔을 때도 타는 벤지 먹는 벤지 헷갈렸다 치자. 봉투에서 하나씩 꺼내서 식탁에 앉아서 먹었다며. 씨발 배를 막 레고야? 레고를 왜 먹어? 그러다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다리를 베고 자던 추억. 또 다리도 나오죠. 이 다리도 두 개지 보통. 뭐 신체의 다리, 또 브릿지. 근데 아버지의 다리니까 브릿지가 아니라 레그다라는 거는 확정 가능하겠지. 그럼 얘는 제약성이 어떤 거야? 강한 거죠. 여기는 제약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거지. 계속 일로 가네. 씨. 미쳐버리겠네. 보자. 배와 다리가 무슨 의미로 쓰였는지 한번 보재. 첫 번째 문장만 읽었을 때는 배가 선박과 과일 중 무슨 의미인지 헷갈렸어요. 그럼 A에서 얘기하는 거는 무슨 얘기니? 제약성이 뭐했다? 강했다, 약했다? 약했다. 그래서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고, 걷고 있는 것이 바닷가라면 선박일 것 같았고 시장 근처면은 과일일 것 같았대. 그래서 얘는 문맥에 따라서 아직 확정짓지 못했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10번은 두 번째 문장을 읽었는데 둘 다 자연스러워서 계속 헷갈렸대. 둘 다 자연스러워. 계속 혼란이 가중돼. 그런데 식탁에 앉아서 먹는다는 내용을 보고 배가 과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확정적으로 문맥을 통해 파악했네. 문맥으로 파악했네요. 그리고 다리는 바로 뜻을 알 수 있었어요. 신체 부위로 이해해야 다리를 베고 자던 이란 말이 자연스러우니까. 그래서 얘도 주변 문장을 보고 파악했는데 얘는 제약성이 뭐하다? 강하다 라는 거 판단 가능하지. 그럼 가보실까요? 배가 쓰인 문장의 제약성이 약해서 확정에 어려움 겪었다. Yes.
첫 번째 문장이 나타나는 상황을 두 가지로 해석했어요. 먹는 배와 타는 배. 배가 가질 수 있는 의미들을 뭐한다? 고려했다. 확정하지 못했다. 배의 두 의미가 모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과 연결되어 형성된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여겼대. 잘 봐. 두 의미 모두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이 연결되어 형성된 문맥이 어울리지 않는가가 아니라 뭐라 하셔야 돼? 둘 다 어울렸다라고 하셔야겠지. 어울리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거겠죠. 4번. 세 번째 문장의 내용을 앞에 문장과 연결지어서 배의 의미를 뭐했다? 의미 확정. 네 번째 문장에 쓰인 단어들은 의미적 연결을 고려했을 때 신체 부위로 뭐했다? 확정했다. 제약성이 높았다. 이런 얘기겠지. 답이 그래서 3번이 되시겠죠. 크게 문제 없었을 거라 생각해. 이번에 이제 다양하게 해석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좀 골치 아팠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틀렸으면 반성을 좀 하시길. 지금 차라리 털리는 게 나아. 수능장 가서 털려봐. 수능장 가서 2번 한번 틀려보세요. 눈물 난다. 진짜로. 화작? 아니야. 이따 얘기하자. 자, 우리가 이제 이 지문을 너희가 그 전에 우리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에 이행할 때도 우리 여러 번 얘기했었고요. 법률 지문도 기출에 대해서 1.0에서 우리 계속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재석 1.0 때 내가 그때 법 지문만 한 4개 갖고 와서 법이란 무언가 강제성을 동반한다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 그거 좀 리마인드 좀 시켜드릴게. 가보시죠. 시작부터 뭐가 나와? 근대 나와요. 근대. 내가 무차 강조했지 않았니? 근대라는 키워드는 15기 전 교육과정에서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기억 안 날까봐 다시 한 번만 리마인드. 우리 근대 관련해서만 몇 가지만 얘기해보자. 근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어요? 억압에서 무엇으로 나아간다. 자유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거고, 또 한 가지 개인의 무엇을 강조해? 개성을 강조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개인의 개성을 중시한다. 맞니? 그래서 여기에서 또 강조됐던 게 여러 가지 있었지. 합리성. 이성이 뭐야 돼? 합치돼야 돼. 됐니? 합리성 엄청나게 강조되었고, 그 다음에 무조건 추상적이면 안 돼요. 무조건 뭐 해야 돼?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지? 합리성, 그리고 구체적.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확인하고 증거로서 내가 레커나이즈 해야 돼. 그래서 그걸 뭐라 불렀어? 실증적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지? 요게 근대 어떤 키워드였죠. 맞아? 그래서 자유를 존중하고 개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이런 것들로 인해 근대적인 어떤 관념이 형성되었다라고 제가 엄청나게 역설했어. 그럼 근대 국가죠. 그럼 당연히 이 시기겠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1차적 존립. 존립이 뭔데? 존립이 뭐예요? 존재한다. 됐니? 세워지는, 존재하여 세워진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뭐예요? 시민의 생명이지. 잘 봐. 너네가 이 첫 번째 문장을 봤을 때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으면은 그거는 매우 매우 데인저러스한 사안이야. 제가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봐봐. 중세 때는 그럼 뭐라 불렀는데 지금 여기 있는 근대에서는 시민이라고 부르잖아. 그럼 중세 때는 뭐라 불렀는데요? 인민? 중세 때요? 중세 때 인민이라 했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중세 때 뭐야? 백성이야, 백성. 통치의 대상자였다고. 인민은 젠장할 근대 때 나오죠. 인민. 내가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잖아. 지금 인민은 굉장히 좀, 뜻이 좀 오염되었지만, 당시의 인민, 사람 인자의 백성 민자를 쓴다는 거는 개개인을 어떠한 하나의 주체로서 인식했다. 라고 내가 그때 얘기했었을 거야. 25 수능에 나왔었죠. 중세 때는 백성이고 근대 때는 시민이야. 즉 여기 있는 중세 백성의 어떤 역할은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어떤 관념이에요. 통치를 받는 존재라고 얘들은.
통치를 받는 존재야. 그러면은 이런 통치를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임금 혹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행사하면서 여기 있는 중세 백성들을 뭐 하게 돼? 억압할 수밖에 없죠. 왜? 당시의 국가는 전부 다 뭐야? 전제군주제. 맞아? 세습제를 기반으로 한 전제군주제였기 때문에 자기네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다 찍어 누르는 존재였다고. 근데 내가 늘 얘기하죠. 사람들은 억압을 견뎌 못 견뎌? 못 견뎌 해. 못 견뎌 하니까 뭐 하는 거야? 자유로 나아가서 당시 내가 프랑스에서도 얘기했었죠. 프랑스의 시민혁명.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 뚝배기 갈라버리고 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게 그거야 지금. 그래서 여기 있는 시민들, 인민들이 중심이 돼서 근대의 어떤 국가라고 하는 걸 형성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억압을 하지 않을 테니 국가라고 하는 존재도 굉장히 어떻게 되겠어?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왜?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거잖아 지금. 이해돼? 잘 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1차적 존립이유, 즉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위협이 되는 존재들을 뭐 하겠다? 제거하겠다. 그래서 개인들의 어떤 자유를 보존하는 것이 1차적 목표였다고. 그게 근대 국가의 핵심이었다는 거야.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요.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개입한대. 느낌이 오니? 최소한의 금지 행위. 그러면은 여기 있는 근대 국가는 적극적 국가야, 소극적 국가야? 이거 우리 통합사 할 때 배워. 소극적 국가다라고 하는 거 아니? 그래서 우리 경제 때 나오죠. 경제 때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거 나오고 최소 국가, 최소 개입 이런 얘기 나왔었고 근데 그게 나중에 가서 어떻게 돼? 수정자본주의가 되잖아. 그게 뭐예요? 대공황. 그 대공황으로 인해서 국가의 개입이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 사람을 통해 뉴딜 정책을 실시하고 그로 인해 수정자본주의가 형성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게 수정자본주의. 근데 지금 다시 또 바뀌고 있죠. 신자유주의. 너네 이거 통합사 때 배워 얘들아. 지금 제가 갑자기 무슨 이상한 무슨 근거 출처를 가져오는 게 아니야. 너희들 통합사 때 다 배웠어.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야 내 말은. 이제 통합사회를 내가 그렇다고 통합사회를 뭐 특강마냥 열어줘 할 수는 없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 잘 받아먹어라 이 말이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대. 보이시죠? 시민의 뭐? 자유. 이러한 목적이 반영된 자유주의적 법 모델. 그럼 이게 정보가 아니라 뭐라고 처리하시면 돼? 당연한 거 아니야? 근대 국가니까? 자유주의적 또 나오죠.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근대법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야스. 근간은 뭔데? 뿌리. 기본이 되는. 그러나 이 모델은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사회경제적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이나 분쟁이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대. 잘 봐. 보세요. 사회경제적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았대. 이 말은 무슨 얘기야? 사회 내에 무엇이 있었다. 세 글자. 통합사회에서 너희들 배웠어. 불평등. 불평등이 있다고. 그 불평등한 상황에 갈등이나 분쟁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잘 봐. 왜 그럴까? Why? That's why. That's why have a 한계. 영어 못해요. That's why a 한계. 왜 한계가 있어? 잘 봐. 야, 갈등이나 분쟁을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국가가 뭐 해야겠어? 개입해야 되죠. 국가가 개입해야 돼. 근데 자유주의에선 뭐였어? 최소한의 국가잖아.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각 여기 있는 시민들이 서로 알아서들 해라 이 얘기잖아. 그래서 최소한의 바운더리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놀아라 이건데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면은 이유가 뭐겠어? 서로 다른 어떤 욕구가 있으니까 충돌하는 거 아니니? 근데 그거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완화시켜 주려면은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자유주의적 어떤 질서에 어긋나는 거잖아. 괴리가 발생하잖아. 그래서 뭐가 있는 거야? 한계가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너희들이 이 짐을 읽었을 때, 첫 문을 읽었을 때.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등장한 게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이야. 그 느낌 오지 않니? 사회복지국가야. 아, 그럼 국가가 뭐 하겠다는 얘기니?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이 얘기지. 이 모델에서는 법이 삶의 세계에 더 깊숙이 개입한다. 아하. 그래서 자유주의에서 사회복지국가로 나아갈 때 최소국가에서 이제는 뭘로 넘어가겠어? 최대국가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네. 개인의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노동과 환경 등의 영역에서 잘 봐. 평등과 연대. 헤이. 이 단어. 저희 엄청나게 얘기했죠. 연대 보자마자 못 떠올려야 돼. 연대. 유대 조화. 함께 한다라고 얘기했었지. 평등과 함께 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얘기했어? 우리 아까 전에 뭐 있었니? 불평등 있었잖아. 불평등 있었잖아요. 어디? 요거? 불평등에서 어디로 나아가자? 평등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게 지금의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이다라는 거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불평등이란 걸 잡았으면 평등이 정보가 아니지. 당연한 거겠죠. 맞아. 그리고 내가 늘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무슨 프로블럼 솔루션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당연히 왜 그러는가? 왜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게 등장한다는 얘기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 한계를 뭐 하고 싶어서 극복하고 싶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야. 계속 왜 이거를 극복하려고 하지? 왜 이렇게 생각하지? 이거를 계속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돼. 그걸 구현하기 위한, 실제로 드러내기 위한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법의 역할이 되어서요.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무 규정들이 늘어난대. 잘 봐. 제도의 구축 및 관리예요. 잘 보세요. 제도라는 얘기는 우리 아까 전에 이미 뒤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제도, 법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의미해? 제도라고 하는 것들, 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개인들을 뭐 하기 위함이에요? 구속하기 위함이지. 맞아? 구속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그 구속하기 위한 울타리인데 그걸 벗어나면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처벌하겠다. 되니?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계가 있고 극복을 하기 위함인데 전부 다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들은 필연적으로 이거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강제성을 동반하고 구속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머릿속으로 그냥 그런 거구나 하고 가시면은 안 돼. 나는 왜 이 생각을 못했지? 나는 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지를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지금 오늘 끝나자마자 하는 거 아니겠어? 나도 오자마자 부랴부랴 풀고 막 이거 PPT 만들고 한 거 아니겠니?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무 규정들. 왜? 강제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주거, 노동, 환경까지 다 포괄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니? 잘 봐. 여기까지가 너네가 현장에서 했어야 되는 얘기. 사회복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복지가 뭐니? welfare, 복지. 복지의 뜻이 뭘까? 기본적으로 복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부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야? 보편타당한 어떤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거다. 됐니? 우리가 내는 사회보험들 있죠? 뭐 의료보험, 국민연금 이런 것들 있지? 그런 것도 전부 다 뭐야?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하는 거지. 물론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가 있어. 근데 그건 사회에서 배우고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거다? 거시적 의미에서 적극적 국가의 개입을 의미한다라는 걸 이해하셔야겠지. 그래서 그 복지에 관련해서 이런 것도 나타나는 거죠. 주거, 노동, 환경. 그래서 환경보호법, 그 다음에 근로법,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주거기본법 이런 것들. 이거 너네 다 사회 때 배우잖아. 그래서 화장실 무조건 안에 있어야 되고
노동 같은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런 거 있는 거고, 환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환경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정부는 환경을 보존할 의무가 있고, 우리도 역시 뭐 해야 되고, 환경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런 것들. 한 가지 더, 우리는 권리도 있지. 어떤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살 권리. 다 지금 통합사의 내용이야, 얘들아. 다 통합사의 내용이야. 아셔야 돼. 아셔야 된다고. 가령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 환경보전. 대기 같은 경우 우리 공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환경보전법은요, 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봐봐, 규제라는 말 나와 있지. 그럼 규제라는 얘기는요, 기본적으로 뭐야? 억압이죠. 억압이지. 근데 이 억압이 정당화되고 합리화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뭐 하기 때문에? 아니, 글자를 못 읽나? 무슨 국가를 추구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국가를 추구하기 때문에 규제가 가능한 거라고. 그래서 합리화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대기환경관리체계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에서 살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 권리 실현까지 나오죠. A섹터야. 잘 봐. 역시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 아까 왜라는 질문 던졌어. 왜 규제가 당연하고 규제가 합리화되고 왜 규제가 정당화되는 건데 뭘 추구했기 때문에 사회, 복지, 국가, 적극적 개입과 불평등을 완화하고 연대유대 조화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발걸음인데 당연히 뭐가 존재해요? 한계가 존재한다. 그 한계를 어디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A섹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법적 규제가 과도해. 과도하면 당연히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지겠죠. 맞아? 삶의 세계를 구성해요. 또 나오죠. 우리 이거 며칠 전에 했잖아. 고유하다의 뜻이 뭐예요? 샤브랄 거? 고유하다의 뜻이 뭐야? 다른 것들과 뭐? 구분되는 유일한 것. 그래서 고유 주파수, 고유 특성 이런 얘기 그때 내가 보여줬었잖아.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것들이야. 이제는 그냥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내가 그래서 일부러 다른 것도 안 가져왔어요. 직업 윤리 등 문화적, 도덕적 규범이 강행적 성격을 띤 법규범에 의해서 침범당한대요. 잘 봐. 문화랑 도덕이란 얘기는 너네가 이제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자. 문화랑 도덕은 누가 만드는 거야? 사람들이 만드는 거지.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형성되는 것들이잖아. 근데 그게 규범이란 얘기는 규제하고 강제성을 갖는 것들이죠. 근데 법의 규범이니까 이거는 개개인이 아니라 뭐라 얘기하셔야 돼? 국가 차원이죠. 그러면 국가가 개인을 억압하게 돼버리는 거지. 그럼 개인의 개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무시될 수밖에 없겠지. 맞아? 그런 것들에 의한 문제의식을 갖는다. 요 얘기예요. 됐니? 이로써 각 영역에, 사회 각 영역에 여기 봐. 뭐라 나와?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된다.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된다고. 개개인의 어떤 개성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된다? 묵살당한다.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지. 사회의 통합이 법에 의해 와해된다. 이것도 엄청 많이 얘기했죠. 내가 그때 적군화의 얘기도 했었을 거야. 완전히 뭐 하는 거야? 무너진다. 그럴수록 공동체는, 잘 봐. 공동체 왜 나왔겠어? 우리 아까 뭔 얘기했었니? 평등과 연대? 공동체의 연대 이런 얘기 있잖아. 함께 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연대유대 조화니까. 이해되세요? 규제에 대한, 아무튼 갈등 상황에서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된다. 왜 그럴까? 왜 그러겠어? 왜 그러겠어요? 개개인의 자율성이 무시당해. 문화나 도덕적 같은 것들이, 성격을 지닌 것들이 국가적인 법 규범에 의해서 침해당한다고.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야, 우리들끼리 해봐야 의미가 없어. 개개인들끼리 으쌰으쌰 해봐야 어차피 국가 쪽에서 우리한테 손을 대게 돼 있다고. 그럼 뭐 하게 되는 거야? 좀 문제 생기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해결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어떻게 창나는 거야? 그러면은 가는 거예요. 이해돼? 야, 지금 학교에서 그런 거 되게 심하잖아. 학교에서 좀만 문제 생기면 뭐해? 바로 위원회 열잖아요. 옛날에 우리 때는 안 그랬어. 무슨
학폭위? 맞나? 그거 여는 거 진짜 중대사 아니야? 중대사.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거 열리려면은 뒷산에다가 애 묶어놓고 패야 나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실제로 어떤 일진이 딴 애 붙잡아 놓고 동네 뒷산에다가 로프로 묶어놓고 존나 팼대요. 4-5명 린치를 가한 거야. 그래서 강제 전학당하고 막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아주 그냥 거의 무슨 끄스러미 같은 거 살짝 이렇게 긁혀도 이러면서 막 신고한다고 이러고. 싸가지가. 학교 공동체로서의 문화 도덕적 규범이 붕괴돼서 그래요. 뭐만 하면은 그렇게 된다니까. 아유 정말. 규제에 대한 요구량이 증가하면 수행 능력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왜? 조금만 문제 생겨도 뭐하니까? 법을 가져다 놓으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됐든 뭐가 됐든 모든 나라의 법이 모든 상을 다 대비할 수 있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문제 생기면은 법 만들어야 돼. 무슨 문제 생기면 법 만들어야 돼. 무슨 문제 생기면 법 개정해야 돼. 그럼 사법부, 입법부 어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겠지. 제발 그만 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야, 너네도 문제 풀 때, 야, 12번 문제에 대한 모든 문항을 다 분석해야 돼. 14번 문제에 대한 모든 문항 다 분석해야 돼. 그럼 너네 공부 포기하겠죠. 한계에 부딪힌다니까? 그래 봐봐. 문제가 발생할 때 법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근대법의 기본 원리. 야, 근대법의 기본 원리가 뭔데? 국가는 최소한으로 개입해야 된다. 맞아? 그 기본 원리가 유지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근대법에서 얘기하는 바는 우리 이제 이런 얘기 해봐야지. 중세 때나 근대 때는 개인의 개성이 너무나도 중요했어. 그런데 여기 있는 중세에서는 뭐가 중심이야, 우리? 뭐가 중심이었니? 공동체 중심이었잖아. 맞아? 그래서 연대, 유대, 조화를 부르짖었던 거고, 농민들이 있는 향촌 질서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썼던 거고, 맞아? 그런데, 그러면 근대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자, 우리 근대 시작! 해서 넘어간 게 아니라, 당연히 어떤 거, 중세적인 사고방식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맞아? 농촌에서 만약에 어떤 꼬마애가 소를 훔쳤어. 그렇다고 해서 바로 고을 관하로 뛰어가서 이 새끼가 소를 훔쳤습니다 이러면은 막 곤장 열대 해가지고 애 죽일 일이 있니? 안 되죠. 물론 소 훔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어디 서당의 훈장님의 책을 훔쳤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이면 어떻게 해요? 바로 경찰 불러서 새끼가 책을 훔쳤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당신은 어떻게 했겠어? 연대유대 조화를 꿈꾸잖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을 향촌, 향약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사람들끼리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애를 어떻게 훈육할 건지 이런 고민을 했겠지. 근데 지금은 바로 경찰 가잖아. 그게 어때? 삶이 팍팍하잖아요. 사회가 얼마나 팍팍해 지금. 봐봐. 결국 법의 규범 구조가 균열된 상태에서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뭐만 남아? 당위. 당위성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했지?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하는 것들. 그로 인해 법규범이 삶의 세계에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게 돼서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은 더욱 망가집니다. 더 안 돼 이제.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면서 사회복지 체계를 보완하고자 또 나오지. 그럼 여기에서 한계는 뭐예요? 투머치하게 개인에 대한 자율성을 부과하지 못한 채 외부 입장인 국가의 어떤 힘을 뭐하는 거야? 비대하게 늘려놔버린 거지. 맞아? 그런 한계가 있어서 뭐 하겠다? 보완하고자 뭘 얘기한다? 절차주의적 법 모델을 도입한다 이런 얘기지. 그럼 절차주의는 뭐겠어? 축자도미 동원하면은 절차에 따라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보세요.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 따르면 법은 분쟁에 직접 개입해 해결책을 내놓는 대신 분쟁 당사자들의 논의와 협상을 위한 절차, 권한 분배 등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합니다. 잘 보세요. 뭐라 얘기하고 있어?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한대. 되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기해 볼 수 있어. 맨 처음에 나왔던 법은 어떤 거야? 최소한의 법. 그 다음은 최대 국가.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개입은 하되 절차만 뭐 하겠다? 프로세스만 통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절차주의죠. 그럼 봐봐. 여기 나와있지. 뭐라 나와?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을 보존하고 확대한다. 견적이 나오죠? 또한 권력과 자본이 논의의 장에 개입해 일부가 발언권을 독점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 과정을 절차 안에 두도록 의무한다.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절차. 당사자 간에 자유롭고 균등한 의견 개진하다 뭐예요? 의견을 내세우다.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의 목적이에요. 느낌이 오시죠? 위의 세 가지 법 모델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등장했으나 앞선 모델을 다음 모델이 대체하며 법체계를 지배해온 게 아니야. 대체한 게 아니라 뭐예요? 부족한 게 있으면 뭐 하는 거니? 채워나가는 거지.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각각의 법 모델이 고유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가진 채 현재의 법체계 안에 공존합니다. 그럼 너네가 이 지문 딱 보고서 어디 푸셨으면 되겠어? 5번 푸셨으면은 끝났을 문제지. 그럼 바로 답 나오죠. 몇 번이에요? 지금 니네 해봐. 바로 뭐 나와? 지금 A 섹터가 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 등장하게 된 이유였잖아. 그 전까지 계속 누가 개입했고 국가가 개입했고 그러면서 개개인이 해소해야 되는 문제까지도 국가가 투머치하게 개입한다 이 얘기지. 답 몇 번이야? 답 몇 번이에요? 3번이잖아. 맞아? 이따 한 번 더 풀 거야. 근데 지금 너네가 보자마자 이게 답이 나왔어야 됐다고. 됐죠? 가보자. 봐봐. 이거 우리 했다. 낯설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선생님, 전 이거 가자마자 계약이 뭔 소리인지 몰라서 그냥 지문을 날렸어요. 안타까워라. 저런 미친 소리죠. 재산관계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됩니다.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맞니? 여기 다리 꼬지 마이. 계약으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잘 보세요. 계약 나왔죠. 했다니까 이거? 기억 안 나? 기억나요? 가볼까?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 요구 조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그 계약이 뭔데? 당사자 간의 뭐예요? 합의. 그게 뭐였어? 계약이었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거 아니니? 계약은 무조건 뭘 가져? 구속성을 갖고 무엇으로 구속받는 거야? 법률적인 것으로 구속받는 거지. 맞니? 그럼 너희들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서로 다른 주체가 있었을 때 여기 있는 서로 다른 주체들 간에 계약을 하게 된다면 그 계약을 통해 여기 있는 두 사람은 무엇을 갖게 되고 강제성을 가지게 되고 계약에 대한 급부 그런 것들을 이행해야 되는 무엇을 갖고 의무를 갖고 또 뭐도 갖고 권리도 갖는다. 기억나? 계약을 통해 갖는 게 뭐야? 의무와 권리였었잖아. 그게 이거였고요. 한 가지 더.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이래. 그 중에서도 우리 지금 이 2026학년도 6월 모평에 나온 건 뭐예요? 이거에 대한 내용이었지. 재산에 대한 내용이었지. 그거에 적용되는 법이래. 즉 개인 대 개인이야.
그러면은 너네 이제 견적 나오지 않니? 우리가 기출문제 푼 게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배경 지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너네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어. 그동안 이제 우리 뭐 고등국어 베이스 캠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달려왔잖아. 1.0, 2.0 쭉 달려왔잖아요. 너네가 그거를 복습을 안 하고 넘어갔잖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너네가 집에 와서 그거를 2번, 3번 이해될 때까지 뚫어봤을 리가 없잖아. 다 지금 조금씩 업보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걸 인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누차 강조하고 있어요. 안 하면 니들 손해. 내가 언제까지 쫓아다녀야 돼. 법의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돼요. 계약의 구체적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 스스로 정한다. 보이니? 스스로 정한대요. 그럼 이 말은 이게 곧 뭐야? 이게 뭐야? 자유 아니야? 맞아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에 기반한다? 자유에 기반한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지. 이해되니?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뭐라 나와 있어? 계약 내용이 뭐한다? 우선 적용된다. 내가 그때 얘기했던 게 뭐였니? 우리가 대부업체나 아니면 사금융 이런 거 썼을 때도 계약서에 지장 찍혀 있고 날인 박혀 있으면 무조건 뭐가 우선이야? 계약서가 우선이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도 잘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잘 써야 된다고. 물론 지나칠 정도로 법의 적용에서 법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있으면 무효화가 되겠지. 만약에 너네 최저시급이 10,000 얼마인데 8,000 얼마에 계약한다고 계약서 썼어봐. 그럼 미친 짓이죠. 안 그래? 아무튼 근데 봐봐.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임의대로 한다. 임의법규.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법규이므로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즉 이 자유에 있어서 얘네들이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뭐가 우선이야? 법률이 우선이야. 즉 계약과 법률이 있었을 때 법제라 합시다. 법률과 제도. 이것 중에 그럼 먼저 우선시 되는 건 뭐다? 이게 우선시 된다라는 게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으로 들어가 있었어야 됐다고. 그럼 다시 봐봐. 계약으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된다. 기억나죠? 그림을 사고 팔기로 했는데 그림을 내가 만약에 돈을 줬다면 상대방은 나한테 뭐가 있어? 소유권을 뭐 해야 되는? 이전해야 되는 의무를 갖는다. 맞아? 그런 것들 기억나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돈을 지불했으면 무슨 권리를 생겨? 양도를 요청할 수 있는 뭐가 생긴다? 권리가 생긴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헤이! 가지문에서 했던 거. 이거 뭐였어? 뭐였어요? 모두가 같은 게 아니라 어때? 다르다. 세 글자. 불평등. 사회 경제적 조건이 불평등이 존재하다고. 이해되세요? 당사자들 간에서는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잘 봐. 이를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대요. 뭐 해야겠어? 죽어야지. 왜? 원래는 뭐가 세? 계약이 세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예요? 법률로 이미 정해버리고 원래는 계약이라고 하는 게 둘 사이에 가장 센 거였는데 그 계약마저도 약자 보호를 위한, 즉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법률과 제도에서는 계약보다도 뭐가 우선된다? 법제, 법률이 우선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야. 됐니? 그래서 그냥 예외상으로 좀 밑줄 그고 넘어갔어요. 또 나온다. 임대차. 제가 이거 얘기했었을걸요? 너네 자취하면 임대차 계약서라는 거 분명히 쓰게 될 거다라고 제가 한 번은 얘기했었을 겁니다.
당시 우리가 풀었던 그 문제 그대로 실려있죠. 농지를 빌리려는 A와 농지 주인인 B는 합의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계약을 맺었다. 농지 임대차 계약. 즉 보세요. 그럼 농지를 빌리는 거를 우린 뭐라 부르겠어? 임대 이러지 말고 임차. 농지 주인은 나 여기는 A한테 뭐 하는 거야? 임대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뭐라 불러? 임대료라고 부르잖아. 즉 임대차의 경우 빌리는 거겠죠? 그 내용은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야. 원칙이지만 보세요. 임대차의 목적물인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이면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는 계약만으로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는 원칙인데 뭐니까? 뭐가 발생한 거야 지금? 예외. 그럼 뭐해? 쭉 넘어간다. 그래서 문제로 나왔잖아. 그게 뭐야? 8번이잖아. 그리고 7번도 7번에 4번 보여? 더 이상 임차인의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외는 무조건 문제로 나오죠. 가보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일단 이거도 해줘야지. 임대차의 목적물인 임차물이에요. 빌려주는 것들이겠지. 빌리는 것들이겠지. 그게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예요. 생업은 무슨 얘기야? 내가 종사하는 일. 이걸로 뭐 하는 거니? 돈을 버는 것들이겠지.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예요. 무조건 뭐 해야 돼? 보호해야 돼. 그런데 계약만으로는 실현되기가 어려워요. 잘 봐. 원래는 뭐가 제일 센데? 계약이 제일 먼저 세잖아. 근데 아까 전에 우리 밑줄 그었던 게 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이를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 그럼 계약 말고 뭐가 들어가겠어? 법률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겠죠. 맞아? 법률로서 보호해야 된다니까? 계약으로 훼손 안 돼요. 왜? 지금 여기 있는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는 전부 다 뭔데? 바로 앞에 거를 빌려서 얘기해봐. 무엇 보호를 위해서 한다고 얘기했어? 약자 보호.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뭐에 대한 내용이니? 약자겠지. 약자들이 사는 것들이겠죠. 이해되세요? 전부 다 약자에 대한 내용이야. 사회적 약자겠지. 되니? 왜? 아니 살고 있는데 나가 이 새끼야 하면서 뻥 킥 해버리면은 뭐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홈리스가 되는 걸 거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월세가 좀 밀렸어. 나가 이 새끼야 발로 까버리면은 뚜껑 키는 거잖아. 삶이 안 돼. 영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라 나와 있어? 계약보다 뭐 한다? 우선 적용된다. 예외로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지. 맞니? 예컨대 떴어. 예컨대 떴다. 뭐야? 예시.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을 이 법들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 잘 봐. 임대차 기간이에요. 빌려주고 그 다음에 빌리는 기간을 여기 있는 법들의 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가장 빠른 존속, 유지할 수 있는 기간보다 짧게 정했더라도 임차인에게는 최단 존속 기간이 뭐 된다? 보장된다. 이 말이 무슨 얘기야? 잘 봐. 헤이. 너네가 말을 만들어봐. 계약으로 최단 존속 기간이 짧게 정해진 거야. 법보다 더 짧게 정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뒤에 아직 안 읽었다. 만약에 여기에서 2년을 보장했다고 생각해보자. 내지는 1년이라고 해봐. 그런데 계약서를 딱 썼어. 계약서 쓰니까 어떻게 된 거야? 6개월로 확정돼 버린 거야. 그러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으로는 계약이 우선시 돼야 되니까 6개월 살고 나가야 돼. 그런데 지금 누구를 보호하기 위함이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계약만으로는 안 되니 법률로서 보호하자라고 했어. 그래서 법률에 우선한다 이런 얘기겠지. 법률에 1년에 했으면 1년 보장해준다고. 그래서 너네가 최저임금을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같은 계약서를 써도 최저임금이 만 얼마, 1,900원? 1,900원이니까 8,000원 얼마 받았더라도 10,000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라고. 그게 약자 보호를 위한 거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봐봐. 한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질문을 읽으면서 계속 내 생각이 나는 거야. 이제 나도 이제 이사를 가니까. 근데 작년 한 12월 달쯤에 집주인한테 전화 왔어. 계약 연장하실 거죠? 이렇게 전화가 왔단 말이야. 확인했잖아. 그럼 네, 연장할게요 하고 끊었거든. 너무 내 얘기 같은 거야.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더 사실 거예요? 네, 더 살게요. 합의된 거지. 보세요.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요구합니다. 이 말이 뭐야? 아이고, 우리 그 보증금을 올리기로 해서 방을 좀 빼주셔야겠어. 임차인이 갱신 요구가 뭐예요? No! No, please, God, no! 나가서 살 곳이 없어요, no! 갱신 요구해줘! 했을 때 임대차 종료 예정일, 즉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최단 존속 기간 얼마 정도 살 수 있는가를 보장받는 거죠. 그것만큼 임대차가 뭐돼? 연장됩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누가 약자야? 임차인이 약자죠. 왜? 아까 전에 우리 뭐라고 얘기했어? 생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관련해서는 계약보다도 뭐가 우선시 돼? 법률이 우선시 되잖아. 이러한 갱신 요구권은 보세요.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헤이. 난 왜 여기다가 주목을 했을까?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된대요. 왜 그래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게 뭐야?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지. 뭐가 필요해? 이게 필요하잖아. 임대차 예정 종료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정했어. 그럼 그 말은 뭐야? 최단 존속 기간을 더할 수 있는 게 없어. 안 그래? 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살기로 했어.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살겠다라는 계약서에 써있지도 않았는데 나가라고 해가지고 안 돼, 갱신해줘라고 하려면 최소한 갱신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PC방을 예시로 들어봐. PC방을 너네가 2시간짜리를 긁었어요. 2시간 썼어. 2시간 동안 했어. 종료 시간이 10분 남았습니다. 뭐 이런 거 나와. 종료 시간 1분 남았습니다. 막 이랬어. 그럼 뭐해? 뛰어가가지고 아씨 1시간만 더 하면서 갱신할 수 있죠. 그런데 컴퓨터를 딱 켰어. 켰는데 무제한으로 돼 있는 거야. 시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PC방 아저씨한테 물어본 거지. 아저씨 이거 왜 시간이 안 떠요? 아, 이번에 그냥 기분이라서 다 풀어줬어. 마음껏 써 했어. 그래서 오케이 신난다고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PC방 아저씨 들어와서 야 나가 이러는 거야. 왜요? 야 이따가 여기 저 옆 학교에서 100명이 와가지고 여기서 대회하기로 했어. e스포츠 대회하기로 했어. 나가줘야겠어. 갱신 요구권 불가능. 왜? 기간이 없잖아. 뭘 갱신할 건데? 제가 그냥 돈을 더 넣을게요. 안 돼! 나가! 왜? 없어! 종료 예정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갱신이 안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단 임대인은 이 법들에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를 증명해서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임대차를 종료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뭐예요? 예외. 문제 또 나오잖아, 그래서. 예외라고. 예외는 무조건 시험에 출제가 된다고. 그럼 봐봐.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갱신 거절 사유를 증명합니다. 여기서만 증명은 뭐겠어? 쇼앤프루브인데 뭘로 증명하겠니?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들로 증명하겠지. 내용 증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갱신을 거절하면서 임대차 종료시킬 수 있어. 갱신 거절 사유의 예시 나오죠? 뭐예요? 임대인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절한 경우.
저 처음에 이 문장 보고서 살짝 했어. 살짝 버벅거렸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어때? 빌려주는 사람이 빌려준 주택에 실제로 거주한다. 이 말이 뭐야? 내가 월세 받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돈이 좀 달리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데 살고 있었는데 거기도 약간 보증금이 너무 올라가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세 주던 주택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거지. 왜? 내 집이거든. 그럼 그거를 보여주면 오케이다. 그럼 임차인도 뭐 해야 돼? 방 빼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방 빼야죠, 그러면. 그럼 이 말은 뭐겠어? 이거에 대한 예외겠네. 맞니? 원래는 갱신요구권 행사해서 갱신시킬 수 있는데 얘가 지금 실제로 거주한다는 얘기는 얘도 어느 순간에 뭐가 된 거야, 지금? 약자가 된 거죠. 왜? 살아야 되잖아. 거주 공간 보장받아야 되잖아요. 잘 봐. 또 나온다. 보세요. 주택이나 상가임대차에서도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관계가 정해진대. 저는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뭐해? 속력을 확 내기 시작했어요. 왜? 얘는 뭐에 대한 내용이야?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아니니? 그 이전까지는 전부 다 뭐였는데? 이거 관련된 내용이었잖아. 계약으로 보존되지 못하고 법으로서 보호받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지금 여기는 뭐야? 개인 대 개인으로 강제성이 부여받는 개인들의 자유에 의해서 맺어진 계약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빨리 읽어야지.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며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여기서 문제가 세게 나오진 않았어. 근데 너희들이 이 문장 읽었을 때 질문이 나왔어야 돼. 경제력이 충분하다는 건 무엇으로 판단하나? 안 그래? 되게 주관적이지 않아요? 경제력이 충분한 걸 어떻게 입증할 건데? 뭘 해야 경제력이 충분한 건데? 월급이 얼마 이상 되고 연봉이 얼마 이상 돼야 경제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데? 의문이 들어야 된다니까? 근데 다행히 안 나왔죠. 다행히 안 나왔지. 근데 의문을 가지실 필요는 있다고. 여기 가봐.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잘 봐. 그러면 최소한 권리가 소멸했으면 당연히 없어지는 건데 이거를 그럼 뭐라 읽을래? 지문에 의하면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예시로 임대차 종료 후 임차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 회복할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할 때는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난 이 문장 보고서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 나 이사할 때 지금 곰팡이 좀 서려 있거든요. 그거 내가 원상 회복해주고 나가야 되나? 막 이 생각 좀 하고 있어. 물이 새해 막 벽에 물 새가지고 물이 벽재가 축축하다고. 내가 이걸 해줘야 되나? 막 이 생각. 천장도 씨발 물 새가지고 쩌저쩌 갈라져 있어. 미쳐버리겠어요. 그래서 내가 계약서를 다시 읽어봐야 되나 지금 막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원상 회복할 의무를 지닐 때는 뭐가 우선된다? 계약이 우선된다.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되니? 보증금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최단 존속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자유롭게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보증금이 무엇을 오버하면 상한액이 뭔데? 하한선, 상한선 들어보신 적 있죠? 최대치보다 오버되면 최단 존속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이 말이 무슨 얘기겠어요? 최단 존속기간 언제 적용되는 거야? 계속 떠올려봐. 최단 존속기간 언제 적용돼? 내가 사회적 약자고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때 최단 존속기간이 유지되었었지. 맞아? 그런데 보증금이 어때요? 상한액보다 높아. 그럼 이 말은 경제적으로 뭐하다는 얘기겠어? 경제적으로 뭐하다는 얘기야? 충분하다 이 얘기지. 경제적으로 충분하니까 그래서 최단 존속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그렇게 가보셔야겠지. 되니? 당연히 존속기간 안 정해져 있으니까 임대차 종료 가능하고. 됐죠? 또 나온다.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절차는 법관이, 재판관이겠죠? 법관이 주도하는 재판 절차인데 여기서 당사자들은 각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분쟁 해결 절차에서 또 나오죠. 봐봐. 당사자들의 뭐라 나와? 자유로운 의견 개진. 개진이 뭔데? 의견을 피력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 저 이 문장 보고서 갑자기 딱 뭐가 왔어? 뭐? 가달락에서 뭐 있었니? 가달락에 절차주의적 법. 자유로운 의견 개진. 씨발 근대법. 이때 조정 절차를 주관하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를 위해 자료를 수집합니다. but 또 나오죠.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이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를 해야 되고요.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해야 돼? 재판을 따라야 됩니다. 그럼 봐봐. 개개인의 원래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 안 되면 일로 가는 거지. 즉 개인들이 합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도 안 되면 뭐 하겠다? 국가가 개입하겠다. 느낌이 오세요? 느낌이 오니? 원래는 이전까지는 뭐였어? 사회복지국가적 법 절차에서는 뭐였어요? 국가가 100% 개입이었지. 근데 그렇게 하니까 사소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사회문화적 그런 것보다도 일단 무엇으로 규제되는? 법으로서 규정되는. 그래서 개인 대 개인이었을 때 그 개인 간의 합의를 통해 맺어진 이 계약을 우선시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게 잘 안 되면 누가 처리해주는? 국가가 처리해주는 절차주의적 법국가 체제로 가고 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니? 정말 지문이 아트야, 아트. 지문이 아트예요. 답 몇 번? 2번. 과정, 제도. 이걸 틀렸으면 사커킥. 요 문제부터가 이제 시작이죠. 악순환을 방지하면서 사회복지 체계를 보완하고자 등장한 것이 절차주의적인 법 모델. 아까 했던 것이 뭐에 대한, 봐봐. 법이 사회 각 영역에 자율적 조절 기능에 의존하니? 아니죠. 2번. 근대법의 기본 원리를 철저히 고수하는 법정책으로 인해 문제 해결이 지체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계속 뭐 하니까? 사람들이 법에 의존하니까. 3번 답이고. 4번. 문화적으로 전승되어 온 규범이 법규범보다 우선적으로 투입된다. 지금 우선적으로 투입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삶의 세계에 대한 법의 간섭 빈도가 점점 줄어든다가 아니라 더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6번) 가볼까?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요. 봐. 공차 하지 말고 일단 뒤에부터 한번 봐보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계약을 법이 존중하고요.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뭐에 대한 내용이야? 자유주의적 법 모델이죠. 임차인의 생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될 때는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능하지 않다. 무슨 얘기니? 불가능하지 않다. 쉬운 말로. 이중부정이잖아. 가능하다. 됐니? 그러면 임차인의 생업을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는 약자에 대한 보호겠지. 맞아? 약자에 대한 보호가 인정될 때는 임대인에 대한 재산권, 즉 얘도 원래는 권리로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사회복지적 체계에서는 어떻다? 깊숙하게 개입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맞는 말이겠죠.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 얘도 임대차 분쟁 조정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기회를 법으로 보장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기회를 법으로 보장한다. 맞겠어? 틀리겠어? 당연히. 맞겠죠. 왜? 의견 개진을 하기 위해서 뭘 제시해 주는 거니까. 절차. 맞아? 그래서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겠지. 4번.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야 한다. 잘 봐. 갱신 요구를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야 된대. 그럼 이 말은 뭐겠어? 거절할 수 없다는 얘기는
임차인에 대한 무엇을 존중해 주겠다. 생활권을 뭐 해주겠다. 보장해 주겠다. 지금 이 얘기 아니니? 그러면은 얘는 자유주의나 사회복지적 국가나 차이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똑같아. 이해되세요? 왜? 자유주의적 법 모델에서 일단 첫 번째 자유주의적 법 모델에서 추구하는 바는 뭐야?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는 거죠. 분쟁이 발생될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는 거지. 맞니? 그럼 얘도 당연히 뭐 하겠어?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야?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5번. 임대차 갈등을 나눌 때 요 봐. 헤이 뭐라 나오니?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평등하지 않다. 약자일 수 있다. 맞는 말이겠지. 답 4번이죠. 아주 새끈빠끈한 문제죠. 7번 봐. 아이고 힘들어. 좀만 참아 얘들아. 봐봐.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일단 가부터.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대요.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되는 거야 지금. 개인의 합의에 따른 거죠.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대차에 보장될 필요가 없다. 잡아. 지금 뭐에 대한 내용 하고 있니? 뭐에 대한 내용 하고 있어? 원상 회복할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지. 근데 그때 뭐보다 법률보다 뭐가? 계약이 우선시 된다며.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누구에 대한 법률이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강자가 아니라 뭐에 대한 내용? 뭐에 대한 내용? 약자에 대한 보호였잖아. 맞니? 근데 보세요.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대차 기간이 보장될 필요. 지금 봐봐. 헤이, 야, 임대차 기간은 보장돼야 돼. 뭐가 문제인 거야? 최소 존속 기간에 대한 내용이었지? 임대차 기간이랑 전혀 상관없죠. 임차인과 임대인이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계약으로서 변경할 수 없다. 잘 봐. 헤이. 지금 이 얘기는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계약으로서 변경한다? 야, 법률에 규정된 내용은 절대성 못 돼. 다만 뭘 우선시한다? 무엇을 더 우선시하는 거야? 계약을 우선시하는 거지. 변경에 대한 내용 하는 게 아니지. 3번. 임차인의 권리가 법률로 정해져야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된다. 자, 봐. 지금 법률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뭐에 대한 내용이니? 계약에 대한 내용하고 있죠. 4번. 임대차 목적물이 주택이나 상가가 더 이상 임차인의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Yes. 더 이상 약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4번. 5번. 임차인의 사회경제적으로 무관하다. 아니죠. 8번 봐. 적용창의적 사고다. 보세요. 갑은 자신이 소유한 A 주택과 B 상가를 을에게 임대해 줍니다. 주택이랑 상가네. 그럼 주택자보호법, 임대상가, 뭐였어? 이름 기억 안 나네.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그쵸? 그거에 따라서 임대해 주겠지. 근데 봐봐. A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뭐라 나와 있어? 최단 존속 기간이에요. 헤이. 최단 존속 기간은 무조건 언제? 약자였을 때. 다만 전제 조건이 뭐야? 임대차 계약 기간이 뭐 해야 돼? 명시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그거 우리 아까 예외생활로 다 처리했었죠. 비상가의 임대차 기간은 뭐라 나와? 정하지 않았대. 그러면 최단 존속 기간이 없겠네. 여기까지 가능. B상가의 보증금은 보세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합니다. 즉 경제적으로 약자야, 약자가 아니야? 약자가 아니야. 갑이 위에 두 법에 규정된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을에게 A주택과 B상가에 대한 임대차 종료를 주장했으나 을은 갱신을 요구합니다. 근데 어딘 안 되겠어? B상가는 갱신이 돼, 안 돼? 대답해. 돼, 안 돼? 안 돼요. 하지만 갑은 위 기간 내에 갱신을 거절하고 B상가와 A주택을 반환하라고 해.
을은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갑이 거절해요. 제안했어. 개인들끼리 잘 쇼 붙여봅시다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그럼 무조건 어디 가야 돼? 법한테 가야지. 맞니? 8번 봐. A주택에 실거주할 계획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증명했어. 법적으로 증명했어. 그러면 뭐 해야 돼? 나가야지. 갱신되지 않겠군. 예스.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평등과 연대의 가치 실현을 위한 의무 규정이 적용됐군. 예스. 왜? 약자들을 뭐 해야 되니까. 보호해줘야 되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을 주장할 수 없겠군. 어디? 누가? 을은 갑에게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조건이 뭐였어? 기간이 명시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주장할 수 없겠군. 예스. 4번. 을의 의사와 무관하게 B상가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 거는 시민 개개인의 자유가 누구한테 보장됐다? 갑에게 보장되었다. 5번. 갑과 을 간의 A주택 임대차에 대한 분쟁 해결 절차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을을 위해 자료를 수집할 수 없겠죠. 왜? 합의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내가 그래서 얘기했죠? 보기를 풀 때 뭐부터? 5번. 모르겠으면 5번. 9번. 틀린 새끼. 틀린 새끼. 넌 틀렸지? 척추를 반으로 그냥 접어서 그냥 씹어 먹어버릴 거야. 오늘 가셔서 지금 우리 한 거 있죠?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오늘 자지 마. 그냥. 자지 마. 자지 마. 다 해. 다시 읽어. 특히 독서로는 그래. 독서로는 그냥 빠르게 해. 아니야. 독서도 틀린 놈 있으면은 당연히 꼼꼼히 읽으셔야 되고요. 오늘 이거 우리 사회지문 나온 거 있죠? 이거 다시 해야 된다. 이거 다시 안 읽으면은 그냥 머릿속 또 지워져. 제발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마. 이해돼? 지금 너네 점수가 수능 점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근데 지금 하는 짓을, 과거에 했던 짓을 또 하면은 9월에는 더 나빠져. 11월에는 더 작살나. 점수 좀 나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야. 너네 지금 그 점수 부심부릴 점수 절대 아니다. 부심부리지 마. 겸허해져. 내가 겸손해지라고 얘기했었어. 철저하게 겸손해지고 철저하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인드로 다시 하세요. 이해되니? 이해 안 되시면은 우리 1.0, 2.0 했던 거 다시 봐. 제발 부탁이니까. 이해돼? 다음 시간에 봅시다.